31페이지 보시면 이제 건축법이 있죠. 건축법도 이제 7문제가 나와요. 7문제 나오는데, 사실은 서브노트 요것만, 사실 이거만 보셔도 5문제 이상은 맞으세요. 5문제. 근데 우리 원래 목표가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목표가 원래 몇 개죠? 40문제 가운데 16개 맞추시라고 했잖아요. 그럼 40점이거든요. 16개. 16개 이상은 맞추시면 돼요. 법은 총 지금 우리가 6가지 법이 나와 있죠. 6가지 법 나와 있는데, 그래서 그냥 편하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이게 공법이 워낙 외울 게 많고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공부하실 때 4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나는 16개만 맞추겠다. 그러니까 반절이 안 되는 거죠. 반절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사실은 맞추셔도 충분해요. 그리고 나머지 과목에서 70점 이상씩 맞춰주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네. 70, 70, 40 하면 여기 10점씩 떼주면은 60점 되잖아요. 평균 60 나오죠? 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아니, 다 원래 이렇게 하세요. 원래 이렇게 하세요. 네. 그래서 나는 공법에서 70점을 맞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버리세요. 처음부터. 네. 근데 어쨌거나 그래도 우리 공법, 공부할 때는 물론, 예, 다 맞추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수업을 합니다. 그렇게 다 맞추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수업을 하긴 하는데, 정말 이거 만약에 수험생 입장에서 이걸 다 맞아야 되겠다라고 공부를 하게 되면 머리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교수님, 네. 울산대회에서요. 네. 저당권자가 어떻게 알고 그 청산금을 압류를 하나요? 아니면 계속 주시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물상대위를 할 때요? 네. 저당권에 대해서? 네, 저당권자가 그렇죠. 예. 그 토지에 대해서 일단 개발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거니까. 네. 예. 그 사람이 계속 주시를 하고 있다가 시행자가 연락 준 게 아니고요? 시행자가 연락을 줄 일은 없죠. 그러니까. 네. 예. 그러니까 저당권자가 알아서 해야죠. 저당권자가. 예. 모르는 경우에는 대개는 저당권자는 은행이잖아요. 네. 근데 은행은 모를 리가 없죠. 네. 은행이 저당권자잖아요, 보통은. 그러니까 은행은 모를 리가 없어요. 예. 저도 옛날에 뭐 대출 한번 받으려고 갔는데, 은행에 갔는데, 항공사가 대출이 되게 어렵거든요. 잘 안 해줘요. 별걸 다 따지더라고요. 몇 년치의 소득을 다 갖고 오라는 거예요. 신한은행에서. 그래갖고 내가, 정말 못해먹겠다. 막 그랬는데, 예.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네. 자. 31페이지 보시면 일단 건축법 나와 있죠. 건축법 보시면 우선 서브노트 먼저 진행하도록 할게요. 서브노트 보시고 시간 되면 이제 교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어 정리해가지고 여러분 교재 일단 적어놓으세요. 320페이지입니다. 용어 정리. 여러분 교재는 그 교과서 있잖아요. 교과서에는 320페이지에 용어 정리가 다 나와 있어요. 이제 그거 줄여놓은 겁니다. 자, 그거랑 이제 유사한 내용들이죠. 자, 1번 건축물이요. 건축물의 정의가 나와 있죠. 토지에 자, 이거는 이제, 이건 나온다,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정리를 하셔도 충분한 거예요.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담장과 대문을 갖추고 지하 또는 고가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건축물이라고 한다. 그래서, 공작물 가운데 지붕, 기둥, 벽, 요 세 가지가 이제 건축물의 기본적인 요소예요. 지붕, 기둥, 벽. 요 세 가지가 건축물의 기본 요소입니다. 자, 그리고 사무소나 공연장이나 점포나 차고나 창고. 이것도 건축물이다. 자, 됐고요. 두 번째, 지하층 볼게요. 건축물이 바닥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걸 이제 그림으로 보면요. 이런 거죠. 땅이 이렇게 있어요. 그라운드 레벨, 지엘이 이렇게 있고요. 지하 건축물이 이렇게 있는 거죠. 지하 건축물이 이렇게 있어요. 지하 건축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 전체 그 깊이를 H라고 이렇게 놓고 보면, 자, 여기가 이제 스몰 H, 지하층, 지하층의 면적을 이제, 지하층의 층고를 H라고 할게요. 그러면, H가 2분의 1 이상의 라지 H보다 큰 경우에 이런 경우에 지하층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높이의 2분의 1을 넘어가게 되면 땅에 묻힌 면적이 전체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 되면 그러니까 땅으로 많이 묻히면 그건 지하층으로 보겠다 라고 하는 얘기죠. 반 이상이 이 건물 층고에 그러니까
그 건축물 층고의 반 이상이 지하에 묻혀 있다라고 하면 그건 지하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H가 2분의 1 H보다 크면 자, 지하층으로 본다. 제가 예전에 건축기사를 취직한 적이 있습니다. 예, 참 살면서 별걸 다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뭐 지나갔으니까 얘기도 되겠죠. 예전에 사시 공부를 할 때는 공부할 때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과외 같은 경우는 정말 하기 싫었어요. 제가 과외를 하러 가다가 운 적이 있습니다. 너무 가기가 싫어서. 과외하는 게 너무 하기 싫어서. 과외를 한 10년 정도 했는데, 신림동에서 이제 저쪽에 청담동하고 대치동 쪽으로 주로 강남 쪽으로 과외를 갔는데, 공부하다가 책을 덮고 나가는 게, 지금은 안 그런데, 지금은 뭐 저는 만화책 보고 무협지 보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공부를 한참 하다가 책을 덮고 나가는 게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그때 되게 큰 돈인데, 고작 이거 받으려고 내가 이걸 덮고 나가나,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신림동에서 이렇게 버스를 타려면, 이렇게 저쪽에 55-2라는 버스를 타고 갔는데, 언덕길을 올라가면서, 이 팔자가 너무 안 좋다.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막 그때는 어렸을 때니까 과외가 너무 하기 싫다. 막 그래가지고.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저는 가리키는 게 직업인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때 그래가지고 그러면 도대체 과외를 그때는 이런 거였거든요. 사실 1차 합격을 하면 나라에서 나라가 아니라 학교에서 돈을 줍니다. 그리고 대학원 과정 같은 경우는 지방대학으로 가면 돈을 더 많이 줘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보통 얼마 줬냐면 30만 원 줬고요. 그러니까 1차 합격을 하면 이제 2년 동안 30만 원을 지급을 해줘요. 그리고 그러니까 애들이 원래는 사시 보다가 행시도 막 보고 막 이래요. 돈 때문에. 막. 일단 합격 1차만 붙어놓으면 되니까. 그럼 그거 가지고 계속해서 2차 공부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애들이 한 수단이 뭐였냐면, 이건 나중에 편집해주세요. 자격증을 땁니다. 자격증. 그때는 저희가 공부할 때는 지금은 해당 학과를 졸업을 해야 자격증을 땄는데 그때는 해당 학과 졸업하지 않아도 됐어요. 3학년만 넘어가고 군대 갔다 오고 군대에서 예를 들어서 공병대나 뭐 이런 거 갔다 오면 자격증 다 딸 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자격증 대연을 하지 않았는데 건축기사를 땄습니다. 일단은. 건축기사를 따면 그때 돈을 준다. 그래가지고 1년에 한 1,000만 원 준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얼른 따자. 그래가지고 바닥에서 배 깔고 한 석 달 공부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아무튼 그랬던 적이 있어요. 네, 그래갖고 그때 건축법이 그때 있었거든요. 건축법 하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네, 잘난 척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네, 그렇고요. 자, 밑에 주요 구조부 있죠. 내력벽, 기둥, 바닥, 보, 그 다음에 지붕틀, 주계단 해서 지금 6가지가 있죠. 이 6가지를 주요 구조부라고 합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해서 이 6가지가 이제 주요 구조부다. 자, 주요 구조부 해가지고 일단 6가지가 있어요. 내력벽, 자,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해가지고 총 6가지가 이제 주요 구조부입니다. 주요 구조부다라고 하는 거는 주요 뼈대를 말하는 거예요. 한 건물을 이루는 주요 뼈대를 주요 구조부라고 합니다. 제가 그냥 그림으로 볼게요. 그림으로 그리니까 훨씬 더 이해가 쉽죠. 자, 이렇게 지붕이 있어요. 이게 첫 번째가 이게 지붕틀이에요. 지붕틀. 그리고 건물이 있으려면 이렇게 기둥이 있어야 되겠죠. 기둥. 이게 기둥이에요. 이걸 이제 기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력벽하고 기둥이 나왔죠. 자, 그러면 기둥과 기둥 사이를 이렇게 연결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여기도 보면, 여기는 지금 위에 요게 가려져 있는 건데, 요걸 뜯으면 보가 지나가요. 보가.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가 지나갑니다. 보. 가로부재죠, 가로부재. 이거는 이제 기둥이라고 하는 건 수직부재고, 이건 가로로 지나가는 걸 이제 보라고 합니다. 보. 자, 그리고요, 이 보 위에 이렇게 보 위에 바닥이 있습니다. 바닥이 하나가 지나가요. 바닥이 지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주계단이죠. 주계단. 불나면 도망가야 되는 거니까 이제 주계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계단이 있고요. 그리고 내력벽이라는 게 있는데, 내력벽은 자, 이 안에 이렇게 힘을 받는 벽을 내력벽이라 그래요. 기둥 대신에 힘을 받을 수 있는 벽을 내력벽이라고 합니다. 내력벽.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내력벽이라고 해요. 내력벽. 자, 그리고 요게 주계단이 되는 거죠. 주계단.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6가지가 주요 구조부가 됩니다. 주요 구조부. 자, 됐고요. 자, 고층 건축물 볼게요. 30층 이상 또는 120m 이상인 건축물을 고층 건축물이라고 한다. 그러면 30층에 120m를 지금 기준점으로 하는 거니까 한 층의 층고는 얼마라 그래요? 층고는 건축물의 높이를 말하는데, 자, 한 층의 층고가 얼마일까요? 30층에 120m니까, 네. 자, 한 번 더, 네. 땡, 땡, 네. 4m죠, 4m. 한 건물의 층고를 4m라고 봅니다. 4m. 예. 아까 그 말씀하신 거는 이 실내 건축물 높이, 요걸 말씀하신 거고요. 네. 건축물의 층고라고 하면 보통 4m로 봅니다. 자, 그리고요. 그 부속 건축물이요.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 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의 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뭐 상식적인 거죠. 부속 건축물. 그러니까 주된 건축물에 붙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부속 건축물이라고 한다. 그리고 7번, 이것도 많이 나오죠. 다중 이용 건축물 이렇게 나오는데요. 바닥 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16층 이상인 건축물이다. 그래서 또는 동그라미 하시고요. 바닥 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니까 굉장히 큰 거죠. 크고요. 16층 이상인 건축물을 다중 이용 건축물이라고 한다. 또는이에요. 또는 이상 그리고가 아닙니다. 그리고 8번 준다중 이용 건축물인데 바닥 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문화집회시설, 자 문화 및 집회시설, 종합병원, 관광 숙박시설, 위락 종교 판매시설 이런 것들을 지금 준다중 이용 건축물이라고 한다. 자 일단 여기까지 외우시고요. 제외 대상도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다 외우셔야 돼요. 네 일단은 여기까지 좀 보세요. 자, 그리고요, 밑에 옆에 가시면 건축법의 적용 대상이 있죠. 건축법의 적용 대상 해가지고 요거는 교재 326페이지 하나 써놓으세요. 326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건축 하면은 우리가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자, 건축이라고 하면 총 5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는 이제 신축이 있죠. 신축. 두 번째는 증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개축이 있고요. 네 번째는 이제 재축이 있어요. 그리고 5번째는 이전입니다. 요 5가지를 다 건축이라 그래요. 요 5가지를 다 건축이라고 합니다. 요 5가지. 그럼 신축은 뭐냐? 신축은 원래 없던 거예요. 원래 없던 건데 새로이 건축하는 행위를 우리가 당연히 신축이라고 하죠. 새로이 건축하는 새로이 어떤 건물을 건축하는 거를 우리가 신축이라고 합니다. 원래 없던 걸 새로 만든다. 자, 그리고 부속 건물은 존재했어요. 어떤 건물에 이게 부속적인 역할을 하는 부속 건물은 존재했는데 여기에 주된 건물을 만드는 거죠. 부속 건물이 있었는데 여기에 주된 건물을 세우는 것. 이걸 우리가 신축이라고 합니다. 신축이라고 하고요. 증축이라고 하는 거는, 자, 증축은 뭐예요? 기존 건축물이 있었겠죠? 기존 건축물이 있는데 여기에 어떤 높이나 면적이나 또는 층수를 높이는 것, 이걸 우리가 증축이라고 합니다. 기존 건축물의 높이, 면적, 층수를 증가시키는 것, 이걸 우리가 증축이라고 합니다. 증축. 자, 그리고요, 개축이 있죠. 개축이라고 하는 거는요, 요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개축이요. 개축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 건축물이 있는데 이 개자가 고칠 개자잖아요. 그래서 기존 건축물을 스스로 철거하고요. 자, 철거하면서 과거의 건물과 이제 동일 규모, 자, 같은 규모라고 할까요? 기존 건축물을 스스로 철거하고 같은 규모로, 종전과 같은 범위라고 할게요. 종전과 같은 범위로 건축하는 것을 우리가 개축이라고 합니다. 기존 건축물을 스스로 철거하고 종전과 같은 규모로 건축하는 것을 우리가 개축이라고 한다. 여기서는 이제 특징이 있는데 내력벽, 기둥, 글씨인지 그림인지 모르겠어요. 내력벽, 기둥, 그 다음에 보, 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면 이런 경우도 개축이라고 합니다. 내력벽과 기둥과 보, 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면 그런 건축 행위를 우리가 개축이라고 한다는 거죠. 개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주요 구조부 가운데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요 4가지 중에 3가지가 들어가 있으면 그걸 우리가 개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개축. 자, 그리고 재축이 있죠. 재축이요. 재축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자연재해로
천둥, 지진이라고 할까요? 지진, 이런 걸로 자연재해로 건축물이 멸실됩니다. 자연재해로 건축물이 이제 멸실되고요. 그리고 종전 규모 이하, 과거의 규모, 종전 규모보다 작게 종전 규모 이하로 건축하는 것을 우리가 재축이라고 합니다. 재축. 자, 그리고 이전이 있어요. 이전이라고 하는 거는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거 빨간 글씨는 아닌데. 거기 다 있으니까 안 써도 되죠?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요. 자, 같은 대진에 다른 위치로 이전하는 것. 이걸 우리가, 옮기는 것이죠. 네, 이전이 나왔으니까. 같은 대진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 이걸 우리가 이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우셔야 돼요. 건축이라고 하는 거는 총 5가지가 있다.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이 있는데, 개축을 좀 잘 보세요. 기존 건축물을 스스로 철거하고 종전과 같은 범위로 건축하는 걸 말한다. 그리고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가운데 3개 이상이 포함되면 그런 경우를 개축이라고 한다. 자, 그럼 여기서 저희 문제 하나 내볼게요. 문제. A, B, C, D, E 이렇게 있고요. 네. 각자가 지금 요걸 보시고요. 요거를 보시고 대수선인지 수선인지 아니면 다른 건지 요거 한번 결정해 보세요. 대수선인지 수선인지. 그러니까 이게 볼게요. A가 기둥 하나를 해체를 했어요. B는 기둥 2개를 수선하고요. 보 2개를 수선했습니다. C는 기둥 하나 해체하고요. 보 하나 해체하고요. 지붕틀도 하나를 해체를 했다는 거예요. 요거 하기 전에 다른 걸 해야 되겠구나. 죄송해요. 저 먼저 다른 걸 해야 되는데. 자, 일단 문제만 설명드릴게요. 아직은 하지 마시고. 그러면 D는 지금 기둥 300개 수선하고요. 보 200개 수선하고요. E는 300개 수선하고 여기 200개 수선하고 여기는 지붕틀 하나를 해체했다는 거죠. 자, 이건 이제 문제예요. 문제. 아직 이거 하지 마시고 설명 하나 안 한 게 있네요. 자, 대수선 설명하고 해야 되겠죠? 자, 대수선하고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건 문제고요. 대수선을 보죠. 대수선. 마음이 급해가지고 설명도 안 하고 문제를 망했네요. 자, 거기 밑에 거기 일단 그래서 거기 31페이지에 건축 나와 있죠.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밑에 보면 이제 대수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자, 대수선이 이렇게 있는데요. 대수선이요. 대수선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대수선이라고 하는 거는 신축, 아까 우리 봤던 거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이나 재축 또는 이전에 해당하지 않는 걸 우리가 대수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수선보다 큰 범위의 수선을 대수선이라고 합니다. 수선보다 큰 범위를 대수선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잠깐 볼게요. 내력벽이 있고요. 기둥이 있고, 자, 그리고 지붕틀. 자, 이렇게 있는데요. 대수선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대수선이. 자,
대수선이다. 수선보다 크다 그랬어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수선보다 큰 범위의 수선을 대수선이다라고 했는데 내력벽, 기둥포, 지붕틀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왔거든요. 대수선이다라고 하는 거는 내력벽을 해체하거나 또는 증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해체하거나 증설하는 행위면 이건 대수선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둥을 마찬가지로 해체하거나 없애는 거죠. 또는 세워요. 증설하는 경우를 대수선이라고 합니다. 보도 똑같아요. 보를 해체하거나 또는 마찬가지로 증설하는 행위를 대수선이라고 합니다. 대수선. 그러니까 없애거나 세우거나 뭐 이런 거죠. 하나 만들거나. 지붕틀도 마찬가지예요. 지붕틀 해체. 비와도 상관없다. 날려버리거나 또는 지붕틀을 하나 더 세워요. 그래서 증설하는 경우를 대수선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일단 대수선이에요. 이렇게 하거나 또는 자, 두 번째 나오는 것도 대수선이에요. 내력벽을 30제곱미터 이거 이상입니다. 이상, 자, 수선.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수선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그리고 기둥은 3개 이상. 3개, 여기 이상이에요. 3개 이상 수선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보도 마찬가지입니다. 3개 이상 수선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그리고 지붕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3개 이상 수선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이런 경우를 대수선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정리해 볼게요. 내력벽 같은 경우에는 대수선이 되려면 내력벽을 해체하거나 증설하거나 또는 30벽이니까 면적으로 따질 수가 있겠죠.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거나 변경하면 대수선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AND가 아니에요. 이거 하거나 이거예요. 자, 그러면 자, 대수선에 해당된다. 그러면 도대체 수선은 뭐냐? 수선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여기 수선보다 큰 게 대수선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보다 작으면 수선이 되겠죠. 그래서 30제곱미터 미만의 수선 변경에 해당이 되면 이걸 우리가 수선이라고 봐요. 내력벽을 30제곱미터 미만으로 수선하거나 변경하면 자, 수선에 해당된다. 기둥 같은 경우에는 3개 미만의 수선 변경을 하게 되면 이것도 수선에 해당된다. 보도 마찬가지입니다. 3개 미만이에요. 3개 미만의 수선 변경하게 되면 이것도 수선이 된다. 지붕틀 같은 경우도 3개 미만의 똑같아요. 수선 변경을 하게 되면 자, 그냥 수선에 해당된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간 거예요. 문제가 A가 기둥 하나 해체했다. 얘는 2개 수선, 2개 수선. C는 하나씩 다 해체해버렸다. 300개 수선했다, 200개 수선했다. E는 300개 수선, 200개 수선, 그리고 여기 지붕틀은 1개를 해체한 경우에 각각 이게 대수선인지 수선인지 그걸 결정하셔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자, 어떨까요? 자, 첫 번째는 뭘까요? 이거 해체했어요. 그럼 이거 뭐예요? 얘가 기둥관계를 해체했답니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여기 기둥에서 기둥을 해체하거나 증설하면 대수선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대수선이에요. 되죠? 네, 되죠? 두 번째, B가 기둥을 2개 수선했대요. 그리고 볼을 또 2개를 수선했답니다. 2개 수선했어요. 이건 뭐예요? 수선. 그렇죠? 3개가 안 되는 거니까 이거는 수선에 해당됩니다. 자, 여기는 해체했대요. 이건 뭐죠? 대수선? 개축. 여기 아까 여기 지웠죠? 네. 아까 내력벽, 기둥, 보, 그 다음에, 그렇죠? 그래가지고,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가운데서 3개 이상이 포함되면 개축에 해당된다. 그런 거 썼었죠. 그래서 이거는 개축에 해당됩니다. 개축. 자, 그리고 이거는요. 300개 수선하고 200개 했대요. 그럼 많이 한 거죠? 그러면 대수선에 해당되겠죠. 대수선. 얘는요. 개축이에요. 종류가 3가지죠. 그러니까 얘는 개축이에요. 개축. 한 번씩 써보시고 연습하시면 되죠. 자, 됐고요. 그래서 A번부터 볼게요. A번. 내력벽의 증설 해체 30제곱미터 이상의 수선 변경이면 대수선에 해당된다. B요. 기둥 증설 해체 3개 이상 수선 변경 대수선이다. 자, C. 바닥이나 벽 증설 해체 수선 변경이면 대수선이다. 볼을 증설 해체하거나 3개 이상의 수선 변경이면 대수선이다. 지붕틀 증설 해체하거나 3개 이상의 수선 변경이면 대수선이다. 주계단 등을 증설 해체. 그러니까 주된 계단이 이제 주계단이에요.
주계단. 이걸 증설하거나 해체하거나 또는 수선 변경하면 대수선이다. 그리고 G, F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미관지구에서 외부 형태의 담장을 변경하는 것. 자, 이것도 대수선이다. G하고 H는 좀 곁다리로 좀 기억을 해두세요. 주요 구조부하고는 지금 관계없는 얘기인데 다가구 주택 또 다세대 주택의 경계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면 대수선이다. 그리고 마감 재료 증설 또는 해체,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도 대수선이다. 그래서 GHI가 문제가 되는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7월까지만 좀 외워주세요. 7월까지만 좀 외워주시고요. 자, 여기 문제가 하나 나왔는데, 다가구 주택하고 다세대는 어떻게 다르죠? 다가구 주택하고 다세대? 이거 그냥 나중에 주택법 할 때 할 건데, 다가구하고 다세대. 어떻게 다르죠? 둘 다 660제곱미터 이하죠? 둘 다 66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다가구건 다세대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다가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원룸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원룸. 다세대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이제 빌라죠. 빌라. 빌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출입구가 세대마다 다 있어요. 그러니까 현관문이 여러 개예요. 이건 현관문이 여러 개예요. 근데 원룸은 현관문 하나죠. 그 안에 들어가면 방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세대 같은 경우는 빌라이기 때문에 이건 일단 구분 소유가 다 가능하죠. 구분 소유가 다 가능한 것이고요. 그리고 현관이 세대마다 다 있어요. 현관이 이건 세대마다 다 있다. 그런 특징이 있어요. 이거 건축법에, 주택법에 나와요. 지금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제가 아는 척 하려고.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 소유가 가능하고 이건 현관이 가능하다. 근데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통점은 얘네 둘은 공통점은 660제곱미터 이하긴 하지만 다가구는 원룸 하나인데 주인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구분 소유가 안 되는 거예요. 구분 소유가 안 되는 것이고 이건 현관 하나예요. 얘는 현관 여러 개고 뭐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뭐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나중에 아주 지겹게 많이 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요 밑에 이제 오른쪽 가시면 용도 변경 있죠. 이거는 페이지 333페이지 이렇게 하나 써놓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모을 건 뭐냐면 거기 자동차, 산업 등 시설군인데 앞글자 따는 거예요. 그래서 9개가 있죠. 자산 전문 영교 근주기 이렇게 외우세요. 앞에 두 글자 동그라미 하세요. 자, 자산 전문 영교 근주기 이렇게 해가지고요. 자,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려면 이거는 우리가 허가 대상이 됩니다. 허가 대상.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로 바꾸려면 허가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자산 전문 영조 근주기에서 지금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려면 허가 대상이 되고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 이건 신고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신고 대상. 그래서 허가하고 신고를 물어봐요. 다시요. 자산 전문 영교 근주기에서요. 자, 예를 들어서 자동차 관련 시설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전기 통신시설로 바꾼다라고 한다면 이건 신고 대상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에 걸 아래 걸로 바꾸면 신고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밑에 근린생활시설을 그러니까 7번 근린생활시설을 6번에 교육복지시설로 바꾸려면 허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허가 대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런데 이제 요거는 외울 때 무거운 시설이 위에 있어요. 자동차 관련 시설이 가장 무겁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실제 좀 무겁겠죠. 그래서 자동차가 가장 무겁고 그리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무게가 좀 가벼워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그냥 외우실 때 두 문자 따서 외우는 게 그냥 가장 빨라요. 그래서 자산 전문 영교 근주기 이렇게 외우시고 아래에서 위로 바꿀 때는 허가,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 때는 신고 이렇게. 그리고 거기 용도분 같은 경우 이제 개별 그런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거기 뭐 장례식장을 거기 4번에 문화 및 집회시설로 바꾼다 그러면 위에서 아래 걸로 바꾸는 거니까 신고 대상이다. 이런 식으로 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이것도 천천히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그냥 가벼운 거예요. 가벼운 거. 넘어가시면 32페이지요. 32페이지 가시면 건축 허가 등 있죠. 이거는 여러분 교재 340페이지에 있어요. 340페이지에 있고요. 자, 거기 사전 결정 신청인데 이거 340페이지고요. 자, 허가권자에게 사전 결정 신청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거 무슨 말이냐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허가 신청 전에 허가권자에게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이 건물 만들어도 돼? 이렇게 미리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전 결정 신청이에요. 사전 결정 신청.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허가 신청 전에 허가권자에게 사전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우리 이 자를 건축주라고 하죠. 건축주가 미리 재량사항으로 허가권자에게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나 이 지역에 지금 이 건물 이거 지어도 되는 거야? 여기 뭐 7층짜리, 8층짜리 지어도 되는 거야? 이렇게 미리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사전 결정 신청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밑에 동시 신청 가능 B에서 요거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건축심의위원회가 요거는 저거 AB는 저기 뭐 굳이 중요한 사항은 아닌데 여기에 교통영향평가서에 검토하고 건축심의위원회의 그 심의를 동시 신청 가능하다 뭐 이런 건데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책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말을 했으니까 그냥 쓸까요? 제가 말해놓고 괜히 말했다. 그냥 넘어갈 거야. 제가 그러고 있었어요. 중요한 거 아니고. 자, 거기 건축시험 비해서 동시 신청 가능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교통영향평가서에 검토하고요. 교통영향평가서에 검토하고, 자, 그리고 건축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같이 할 수 있다. 한꺼번에 같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전 결정 신청할 때 이 건축심의위원회에 심의하고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함께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별거 아닙니다. 자, 그리고 밑에 옆에 보면은 뭐 때 경우에 따라서는 환경부 장관의 협의를 거쳐라. 자, 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별건 없고요. 자, 중요한 거는 밑에 사전 결정의 효과가 있어요. 자, 개발 행위, 그리고 산지 전용이에요. 산지 전용, 그리고 농지 전용. 하천은 점용입니다. 용어 자체가 하천은 전용이 아니라 점용이에요. 산지 전용, 농지 전용, 하천 점용. 자, 하천 점용 허가가 의제가 된다. 의제 동그라미 하시면 돼요. 자, 다시 산지 전용, 농지 전용, 거의 전용이란 말이 다 빠졌죠 지금. 그리고 하천 점용, 그리고 허가가 의제가 된다. 자, 그리고요 사전 결정의 효과 B 보세요. 효과가 중요한 거예요. B요. 통지받은 날로부터 자 2년 이내 건축 허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사전 결정의 효과가 상실한다. 효력은 상실한다. 2년 동그라미 하시고요. 자, 그리고 도로 조명 허가 자체가 건축 허가를 의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도로 조명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건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별개다, 별개. 자, 그런 말이고요. 밑에 허가권자예요. 허가권자. 자, 여기서 말하는 허가권자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려는 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건축물의 건축 그리고 대수선하려는 자가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건축물을 건축하고요. 대수선하려는 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 그래서 허가권자가 누구냐? 밑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여기 5명이죠. 여기 전체 다 7명이에요. 전체. 밑에 2명이 또 있어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에서 자, 요거는 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 하나밖에 없죠. 광역시장은 지금 5군데 있죠. 6군데인가요? 그러나? 대전, 대구, 울산, 부산, 그 다음에 광주, 하나가 인천, 네, 6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뭐 창원 이런 쪽에서는 지금 광역으로 좀 바꿔달라 이렇게 아마 요구를 하나 봐요. 그래서 울산하고 도대체 창원하고 다른 게 뭐냐? 창원 인구가 105만인가 그렇다면서요. 그래갖고 도대체 그리고 그런 시가 꽤 많아요. 50만 이상. 그러니까 이 수원시 같은 경우도 인구가 거의 100만 명이 넘는 것 같은데 왜 우리를 50만짜리 대도시로 간주하느냐? 우리는 광역시다. 막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도시가 한 5개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인구가 많아지는 곳이. 그래서 막 바꿔달라. 바꿔주면 공무원은 더 많이 뽑아요. 공무원이 보통 2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광역시하고 일반시하고. 그러면은 그 재정이 풍부해지고 원래 그 시에서 쓰는 돈을 그 도에 납부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광역시가 되면 납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립시가 돼버리는 거죠. 자립시가 되면 자신들 마음대로 예산을 막 떡집으로 탈 수가 있고 되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이점이 있으니까 이제 그래서 그 대통령 공약사항이 이제 지방 분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제대로 실현하라라고 했고 이 사람들이 막 투쟁을 한 것 같아요. 지금 그래고 조만간에 아마 그 개헌안도 이제 되고 그런 것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공법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죠. 예, 전혀 상관없고 그냥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고요. 자, 저도 잘 몰라요. 자, 그리고 예외를 보시면 그래서 허가권자요. 나중에 지금은 외우시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구나 라고 보시는데 거기 예외에서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있죠. 이게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자,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앞에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 이 앞에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할 때예요.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안에 21층 이상 또는 그 광역시 안에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자,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으라는 거죠. 허가를 받으라. 자,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 이 앞에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할 때 이게 빠져 있는 거예요. 다 됐고요. 하지만 공장이나 창고는 제외된다. 공장이나 창고는 제외된다. 자, 그래서 21층 이상 되는 게 뭐가 있어요? 롯데월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할 때는 지금 서울특별시장에 허가를 받아라. 자, 그런 얘기고요. 신고 대상 볼게요. 신고 대상. 자, 특특시장 군수구청장이 있죠. 자, 밑에 볼게요. 바닥 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 증개축, 재축. 자, 이런 것들은 신고, 밑에 그러니까 신고 대상 1, 2, 3, 4번인데 요걸 외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바닥 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 이건 여러분 교재 347페이지에 있어요. 347페이지. 자, 바닥 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 증개축, 재축. 요거 신고 대상이다. 이 말이고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서 연면적 합계가, 자,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 그리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서도 지금 신고 대상이다. 지금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한꺼번에 외우시려면 머리에 쥐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입니다. 이 경우에도 신고 대상이다. 신고 대상이고요. 연면적 합계가 100만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높이 이게 다 다른 거예요. 높이 3m 이하의 증축, 그리고 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 이것도 신고 대상이다. 연면적이라고 하는 거는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를 다 더한 걸 말합니다. 각 층의 바닥 면적. 예를 들어서 건물이 5층이라고 하면 1층부터 5층까지의 바닥 면적을 다 더한 거예요. 이런 경우를 연면적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신고 대상 따로 외우시고요. 나중에 시험 보기 전에 최종적으로 외우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밑에 4번에 도지사의 사전 승인이 있는데 이거는 옆에 시장 군수가 나왔죠? 시장 군수가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으라는 거예요. 시장 군수가 도지사한테 이제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사전 승인을 해준다는 건데요. 여러분 교재 342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자, 1번 보시면 대형 건축물로서 21층 이상이면서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아까 이거 그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허가해 주는 거였죠? 자,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으라. 두 번째,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지역으로, 이건 별표하시고요. 자연환경 수질보호지역으로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위락시설, 숙박시설, 공동시설, 업무시설, 일반 음식점 다 체크하세요. 자, 그래서 위숙 011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위락, 위 동그라미 하시고, 숙박 동그라미 하시고, 자, 공동 동그라미 하시고, 일반 업무, 일반 음식 다 11 동그라미 하세요. 그래서 위숙 011. 자, 거기 그래서 윗글자까지 다 둠자 떠서 외우시면 자수 3일은 위숙 011이다. 그냥 그렇게 외우세요. 자, 자숙 311. 자숙 3일은 위숙 011이다. 그냥. 자, 이런 지역은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으라는 겁니다. 자연환경 수질보호지역으로서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위락, 숙박, 공동, 일반 업무, 일반 음식점의 경우에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으라. 위숙 011. 자, 됐고요. 그 위에 자수. 제가 잘못 썼어요. 수예요, 수. 자, 자수 3일은 위숙 011이다. 자, 자연환경 수질보호지역으로서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위숙 011이다. 자, 됐고요. 넘어갑니다. 30페이지 5번에 가시면 건축허가의 거부가 있어요. 이건 345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345페이지.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은, 자, 위락, 숙박, 이제 놀자 이거죠? 이런 지역은 교육환경 또는 주거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면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겁니다. 근데 아니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아니할 수 있다예요. 의무의적 재량사항입니다. 재량사항이다. 자, 6번이요. 건축허가 제한 또는 착공해 제한. 요거는 345페이지에 있어요. 교재 345페이지에 있는데, 자, 1번이요. 국토교통부 장관의 제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국토관리상
거기 장관의 요청 시인데 주무부 장관을 말하는 겁니다. 국토관리상 주무부 장관의 요청 시 허가권자의 제한. 자, 허가권자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허가권자가 그러니까 허가권자가 허가를 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한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허가권자가 허가를 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건물 지어도 된다라고 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다시. 자, 국토관리, 지금 보면 국토관리상 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 허가권자가 제한할 수 있다 이런 말인데요. 밑에 볼게요. 2번이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자,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역계획과 도시군 계획상 필요한 경우에 시군 구청장의 허가를 얻어서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그냥 이거 몇 번씩 읽어보시면 좀 오실 거예요.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즉시 국장한테 보고해야 되고 국장은 제한의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제를 명할 수 있다. 제한한 내용이 너무 지나친 경우에요. 그런 경우에는 해제를 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제한 기간은 2년에 한해서 건축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연장 1회에 한해서 1년 연장의 기간으로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7번으로 갈게요. 7번 가시면 건축 허가의 필요적 취소가 있어요. 교재는 346페이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허가받은 날로부터 지금 2년 이내, 자, 허가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미착수한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자, 요거는 하여야 한다. 체크하세요. 자, 지금 필수적 취소죠. 그리고 건축 신고를 한 다음에 1년 이내 착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그 비교해서 보시고요. 8번이요. 353페이지에 있어요. 그 교재 353페이지에 있는데요. 가설 건축물의 건축 허가가 있습니다. 자, 도시군 계획시설 및 도시군 계획시설 예정지 동그라미 하시고요. 예정지에서 가설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 그런데 이때 가설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3층 이하고요, 존치기간은 3년 이내, 그리고 존치기간 만료 14일 전까지 연장 허가를 신청해야 된다. 자, 가설 건축물이 뭐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원래는 공터였어요. 원래는 이렇게 공터였어. 그냥 이렇게 공터였어요. 그래갖고 차 갖고 가다가 주차장 없으면 여기 들어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차 세웠단 말이에요. 차 세웠는데 어느 날 갔더니 옆에 가벽이 막 세워진 거죠. 가벽이 세워져서 이게 막아놨다는 거예요. 막아놓고 앞에 이런 거 붙여놨잖아요. 우리 사장님이 미쳤어요. 이런 거 안 보셨어요? 우리 사장님이 미쳤어요. 땡처리. 그래갖고 10,000원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가설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더 이상, 여기가 차 못 세우겠구나. 그리고 장사하다가 이제 얼마 있다가 또 없어지는 거 있잖아요. 이게 가설 건축물이에요. 가설 건축물. 우리 사장님이 미쳤어요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3층 이하로 이제 건축해야 되고요. 존치 기간은 3년 이내. 그리고 존치 기간 만료 14일 전까지 연장 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자, 9번이요. 가설 건축물의 축조 신고. 보면, 자, 신고죠, 신고인데, 존치 기간은 3년 이내다. 3년 이내. 요거 한번 보시고요. 밑에, 자, 10번. 건축물의 사용 승인인데, 이건 뒷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뒷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11번 보시면, 건축물의 철거 신고가 있죠. 철거 신고가 있는데, 자, 이제 철거해야 돼요. 369페이지. 교재는 369페이지에 있습니다. 3일 전까지 이제 철거 신고하라. 자, 그리고 멸실 신고는 멸실된 다음에, 뭐 천재지변이나 이런 것도 멸실됐어요. 없어지면 멸실 30일 이내에 신고하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누구한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구청장. 그래서 건축 관련은 다 지금 5명씩이죠. 5명한테 신고하라. 됐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지금까지 본 게 개별적인 사안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시험 보시기 전까지 그냥 외우시는 수밖에 없어요. 이건 뭐 별로 설명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그냥 외우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건축물의 사용 승인이 있죠. 이제 건축물이 이제 이제 준공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사용 승인을 내줘야 되는데요. 이거는 여러분 교재 363페이지에 있어요. 363페이지. 바뀐 건 없고요. 자, 첫 번째 볼게요. 사용 승인의 신청.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감리자가 작성한 감리 완료 보고서와, 자, 공사 완료 도서를 첨부해서, 그러니까 서류가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감리 완료 보고서하고요. 공사 완료 도서를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된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사용 승인서의 교부죠. 7일 이내에 사용 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고 지금 실시하고 사용 승인서를 허가권자가 발급해야 된다. 허가권자가 발급하는 겁니다. 날짜 보세요. 7일. 자, 체크하시고요. 건축물의 사용 시기 볼게요. 이것도 이제 기출문제 나왔었죠? 원칙. 사용 승인을 받은 다음에 건축물을 사용하라.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라. 근데 예외 볼게요.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죠. 허가권자가 교부 기간 내에 사용 승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7일 이내에 자, 검사하고 사용 승인서 발급해야 되는데 교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시 사용 승인을 한 경우 얘는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근데 이때 임시 사용 승인 기간은 2년 이내입니다. 2년 이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오른쪽에 할게요. 대지와 조경 여기 교재는 373페이지예요. 373페이지 보시면 자,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조경 의무가 있다. 자, 조경 의무가 있습니다. 예외로 적용 의무가 없는 경우가 밑에 6가지가 나오죠. 이 6가지에는 적용 의무가 없다. 별표하시고 다 외우셔야 돼요. 쉽죠? 녹지지역 안의 건축물. 주변이 다 녹지인데 거기에 적용하는 거 이상하잖아요. 됐고요. 공장 지역도 적용할 필요 없습니다. 공장 지역도 연면적 합계가 그러니까 바닥 면적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그러니까 작은 공장이죠. 우리 저기 삼성이나 그런데 큰데 저 수원 삼성 혹시 가보셨나요? 가면 적용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그런 데는 그런 곳은 이제 연면적이 크죠. 그런 데는 이제 적용 의무가 있는데 연면적 합계 1,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할 필요 없다. 그리고 축사 저희 시골에서 옛날에 돼지를 길렀는데 그 동물 짐승 똥 가운데 죄송합니다. 똥 얘기를 해가지고 변 가운데 가장 독한 게 돼지변이에요. 돼지변은 바로 거름도 사용하지 못해요. 다 죽어요. 주변의 식물들 다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돼지변을 비료로 사용하려면 몇 년 묵혀야 돼요. 다른 풀들하고 섞여서 최소한 3년 이상 묵혀야 생활의 진리죠. 생활의 뭐라고 해야 되죠? 아무튼 네. 그래서 축사의 경우에는 주변 그 생물 다 죽어요. 그래가지고 못합니다, 이거. 그리고 네 번째 보면 도시군 계획시설 플러스 가설 건축물이 있는데 도시군 계획시설에 건축하는 가설 건축물. 자, 이 경우에는 적용 의무 없다. 가설 건축물이니까 금방 철수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 필요 없다. 연면적 합계가 1,500m 미만인 물류시설. 아까 공장 같은 경우 1,500 미만은 필요 없다 그랬죠. 물류시설 여기도 필요 없습니다. 단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은 적용 의무가 있다. 이거 외우셔야죠. 그렇죠. 주거나 상업. 사람이 많죠. 그러니까. 그리고 6번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의 건축물. 자, 관농장. 여기에는 적용 의무 없다. 단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적용 의무가 있다.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일정한 단지에 어떤 영역성을 부여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단지화 시킨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 많이 모이는 지역이에요. 이제 보통. 그렇게 되면 적용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잠깐 쉬었다가 대지와 도로의 관계부터 볼게요. 잠깐 쉬겠습니다.